네, 전국 각 지역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함께 짚어보고 왔는데요. 어느 후보가 최종적으로 웃게 될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윤기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개표가 약 14% 정도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약간 앞서가고 있는 모습인데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도 초접전 양상이었고요. 현재까지 개표 상황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워낙 초접전이기 때문에 뭐라고 섣불리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또 지금 개표 상황도 이제 아직 초반인데 출구조사와 좀 다른 양상이 보이는 곳이 눈에 띕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현재 이재명 후보가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꽤 그 지지율이 격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어서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었는데 또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년 대선이죠. 그때 박근혜 후보가 박빙으로 앞섰었는데 네. 현재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또 앞서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출구조사와 다소 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초반 그 개표 상황을 보면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가 서울 그리고 제주 여기서 선방을 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은 얼추 비슷한데 약간의 포인트 차이는 있지만 서울에서 이 판세가 유지될 경우에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기찬 대변인의 얘기도 듣겠습니다. 네, 이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출구조사의 그 표 차이가 예상보다는 좀 적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변이다라고 그때까지는 이제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지금 출구조사를 그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 좀 국민께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투표에서 그 출구조사는 했거든요. 그런데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출구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가중값을 적용해서 이렇게 더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하셨겠지만 어쨌든 전수조사는 다른 면이 있어서 그 데이터 양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개표 결과를 보더라도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한 15% 이하이기 때문에 20% 정도를 넘어가면 1, 2위가 바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 가지고 예상을 그렇게 합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지금 개표율이 15%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출구조사 결과로도 굉장히 초박빙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초박빙이 예상이 되고 지금 이 정도 개표율이라면 당선인 윤곽은 언제쯤 나온다고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애초에 언론사들에서 방송에서 한 1시 정도면은 나오지 않겠느냐 봤는데 이 정도로 초박빙으로 간다 그러면은 새벽은 돼야지 한 3시 정도 돼야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정도의 초박빙의 출구조사가 나온 것도 사실 굉장히 드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결과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 드셨나요?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개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출구조사 발표되기 전에 양측 캠프의 관계자들에게 이제 판세 분석을 들었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8% 심지어는 11%까지 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민주당에서는 0.1%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출구조사 딱 나오니까 민주당 쪽의 판세 분석이 맞는 거죠. 출구조사 결과로만 놓고 본다면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의 이 막판에 단일화 이후에 뭔가 있었다. 그리고 막판 그 깜깜이 기간 중에 뭔가 있었다. 국민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특히 중도층, 여성층에게 커다란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기찬 대변인께서도 아직까지는 좀 기대를 갖고 있다. 출구조사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결과를 처음 딱 듣고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상이었어요. 네, 저는 사실 한 7% 정도의 결과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앞서는 걸로. 앞서는 것으로. 네. 그리고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 어쨌든 앞선다고 또 쫓아갔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은 한 3% 정도를 이긴다는 이제 예상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많이 계산한다면 10%라는 말도 나왔고
그렇다면 이 결과가 나왔을 때 민주당은 사실은 침울했어야 돼요. 저희 당도 침울했어야 되고. 그런데 한쪽 당은 박수를 치고 한쪽 당은 침울했다는 것은 실제 심중에는 어떤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게 이제 드러난 것이죠, 행동으로. 하지만 기대와 다른 이제 출구조사의 결과였지만 어찌됐든 정권 교체 여론이 단 한 번도 크게 줄지 않아 왔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가 어느 정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치, 그러니까 이 표 차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놀란 것은 있어요. 예상보다 좀 네. 좁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16% 정도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가 50.06%, 윤석열 후보가 46.73%로 약 3.3%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어든 모습이긴 한데 문제는 가장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투표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80%의 투표율을 이번에는 넘길 수 있을 것이냐, 25년 만에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안 됐어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연합뉴스 나와서 항상 지난 대선 투표율 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역대 비호감 선거, 역대급 비호감 선거, 그리고 뭐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긴 했지만 분산 효과 외에 특별한 의미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그런 점에서 지난 대선 투표율보다 조금 낮은 거의 유사한 이제 결과 나온 거는 생각보다 오히려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해서 투표하지 않은 건 괜찮은데 원치 않아서 나의 주권, 그러니까 코로나에 확진이 됐거나 또는 자가격리가 돼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는 국민들이 또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사전투표 때 그런 분산 효과로 인해서 만약에 정치에 실망했던 일부 국민들이 투표를 안 할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은 투표에 참여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드는 가장 정치적으로 민도가 높았던 시기에 벌어졌던 투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국민들이 실망한 대통령 선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선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비록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의 실현 그리고 정치에 대한 어떤 참여 이런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또 척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80%가 넘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투표율이 높을수록 그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다고 봤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율이 높다면 사실은 이제 투표율이 높게 되면 그 정권 교체율이 높은 민의가 비례해서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는 80%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뭐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이전 19대 대선 때는 20시, 8시까지 투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소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부의 방역 대책과 선관위의 그 투표 관리가 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투표 관리는 원래 그 수차례 여당과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 때 1시간 정도 하고 본 투표 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또 이걸 방역을 느슨하게 해가지고 폭증했어요. 감염자가.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가 제대로 됐는지 아마 그것이 투표율 저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선관위와 방역대책 당국 간에 서로의 엇박자 이 부분도 투표율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투표율이 자연스럽게 출구조사 결과와도 좀 연결지어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 중 사전 투표율부터 관심을 끌었던 지역이 바로 광주 전남 지역의 높은 투표율이지 않았습니까? 최종 투표율은 결론적으로는 뭐 가장 높긴 했지만 본 투표율이 다소 좀 낮아져서 이게 분산 효과에 따른 분석은 됐습니다. 다만 출구조사 결과를 봤더니 진보층의 결집이 굉장히 도드라졌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저는 단일화에 따른 그 호남 유권자들의 결집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선방을 해왔는데 이 마지막에 사실은 호남이 그 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투표를 많이 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인이 끝까지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마지막에 입장을 바꾸면서 호남 유권자들이 역풍이 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더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일화에 따른 역풍으로 호남 민심이 더 단일화에 대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좀 더 거둬들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남에서 사실 뭐 국민의힘은 30%를 희망은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수가 10%만 넘어도 굉장히 좀 높은 투표율을 얻었다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저희가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만 지금 분석을 해서 질문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호남에서 13%가량이 되는 출구조사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역구도를 깨는 그 정치인들의 노력이라는 것이 사실 한 번에 깨지진 않거든요. 점진적인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0점 몇 프로를 얻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13%의 출구조사 결과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고 네.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기대치 뭐 30% 얘기도 나왔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더할 나위 없이. 그러나 어찌됐든 이거 선거 공학적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이고 우리가 장기적 과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교수님 말씀처럼 이 진영 간의 결집이라는 현상이 주 테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의 출구조사가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국민의힘의 노력이 국민들께 어느 정도 어필을 했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오히려 호남에서의 진보층 결집을 끌어왔기 때문에 역효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단일화가 역효과라는 것보다는 단일화가 기존에 가졌던 어떤 효과, 그러니까 국민적 효과에 대한 기대 여기에 좀 못 미쳤다는 측면이시죠. 그러니까 순 기능이지만 이것이 기대치 못 미쳤다는 것이지 역기능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것도 1과 3위의 단일화였거든요. 2, 3위의 단일화가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같은 성향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의 단일화였기 때문에 이것이 역풍 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이 단일화를 통해서 결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것이 진보 진영의 결집을 유도했다고 해서 이걸 역풍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이게 분리가 돼야지 역풍인 것이지 진보 진영의 결집을 유도했다고 해서 역풍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선거 공학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찌 보면 역풍이라기보다는 기대했던 효과가 좀 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지역 구도를 깨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세대가 오히려 아니면 여성과 남성의 분리가 이 투표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뭐 그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단일화에 따른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데 그걸 뭐 굳이 역풍으로 부르지 않더라도 단일화 효과를 통해서 중도층에게 대세론을, 부동층에게 대세론에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게 단일화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단일화가 되는 과정 자체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의아스러운 의문을 만들게 하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소위 합당으로 인한 제3당 포기, 그다음에 입장 말바꾸기 이런 것들로 되면서 특히나 이제 그 20, 30대 여성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 여성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갖다가 낳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를 찍거나 또는 표에 관심이 투표를 안 할 수 있었던 층들을 윤석열 후보 당선을 우려하는 쪽으로 돌리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늘 사전 투표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이대남과 이대녀가 엇갈렸지 않습니까? 네. 특히 20대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로 결집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였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일화에 따른 반작용의 또 가장 또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 측면에서 초박빙으로 이재명 후보가 따라붙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중에 하나도 결국은 그 출발점은 단일화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역시나 이대남과 이대녀에 대한 얘기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남과 이대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의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또는 노동자 중에서도 조직화된 노동자와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의 대립. 모든 게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타겟팅한다는 것이죠. 타겟팅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사람들, 위반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다 갈라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남의 경우에도 이대남의 어떤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목소리가 이대녀에 대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 말씀 무슨 말이냐면 상대성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런 정책적 어떤 그 초점을 맞추고 정책 개발을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대를 갖다 붙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라치기 프레임을 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그런 시각이라면 모든 것이 다 갈라치기예요. 모든 정책은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치 공학화된 것이지 이것이 원래 국민의힘에서 해당 정책 개발이나 이런 뭐 어필을 했을 때 이것이 갈라치기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대년 우리 오지 마, 이대남 할래 이런 정당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프레임에 잡힌 것이죠, 저희가 사실은. 네. 오히려 프레임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뭐 제가 이재명 후보를 대변하고 싶지는 않은데 양성평등 가족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7자 단어로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키워드를 딱 일면에 내세웠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질 때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무고죄 이 부분을 또 전면에 내세웠어요. 다른 일절 설명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는 뭐 이수정 교수라든지 또 신지혜 전 대표라든지 이런 그 여성운동과 양성평등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분들을 영입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왔었어요.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일절 설명 없이 이대남의 앞에 딱 줄을 섰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구구절절한 설명이 붙었더라면은 오해를 사지 않았을 거예요. 갈라치기라고 하는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일절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공약을 내놨습니다. 예. 결국은 그런 뭐 설사 프레임에 윤석열 후보가 뭐 당했다고 치더라도 그런 빌미를 준 것 자체는 지지율을 위해서 한쪽의 이야기만 딱 듣고 다른 쪽 얘기를 아예 입을 닫아버린 거니까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다. 그 20대 남성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20대 여성들의 목소리는 아예 입을 닫아버린 거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전략적 선택이었지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오해들이 많은데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런데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보시면 안 되시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대 남자들의 경우에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해요. 근데 여성가족부가 그걸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여성가족부라는 그 부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다른 데 다 넣겠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얘기였어요. 또한 여성들의 입장에서 여성가족부를 왜 하지 말라, 왜 폐지하냐 이런 의견이 강하게 대두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던 청소년 보호기능, 가족보호기능, 여성보호기능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부처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원래 반대했던 건 아닌데 이것을 마치 이제 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이것이 남성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성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프레임이 잡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공격을 당할 만한 빌미를 준 건 맞지만 공격 내용과 같은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정책을 개발한 적은 없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TV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집요하게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물었어요. 남녀 사이에 구조적인 차별이 있냐 없냐를 물었습니다. 근데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거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선거 막판에 연설에서 성인지 예산 일부만 줄여도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첫 단추를 잘못 깼죠.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은 한때는 민방위 교육의 일부도 성인지 예산 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선거 막판에 외신과 회견을 하면서 그 내용 안에 나는 페미니스트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의 그런 차이들이 여성들이 단일화 선언 이후에 윤석열 후보에게 등을 돌리는 특히 이대녀들이 등을 돌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거지 예. 갈라치기 프레임을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등을 돌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윤석열 후보의 말과 행동에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근데 이제 그 집단적인 소위 구조적 남녀 불평등이 있냐 이 문제는 좀 오해를 하신 건데요. 예를 들면 남자 대 여자 이거 집단적으로 이렇게 구별했을 때 이거 무조건 모든 분야에 다 차별이 있냐 이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남자가 차별받는 분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여성이 아직도 차별받는 분야가 있는 것이고 이걸 달리 말하면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구조적 차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 또 다른 분야에서는 구조적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이걸 분명히 토론 과정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해왔던 것이죠. 예, 이 성차별 정책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지금 해석을 달리하는 것처럼 이런 다른 해석을 통해서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투표 결과, 뭐 출구조사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대별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세대 포위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2030 세대 표심을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해서 많이 가져옴으로써 60대 이상의 투표율과 그 가운데층까지 같이 끌어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세대별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20, 30대, 40대, 50대 다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60대와 70대 이상 이 부위에서만 지금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세대 포위론이 잘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말한 세대 포위론은 예. 어떤 자기적인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상을 바라본 거죠. 현재 현상을 보니까 예전과 달리 40대와 20, 30대가 분리돼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 30대는 40대, 50대를 본인들의 어떤 그 미래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득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 30대와 40, 50대가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다. 또 정책을 바라보는 내용도 달리하고 있다. 이것을 본인이 간파했던 것이에요. 이걸 이제 인지하고 이걸 감안해서 선거운동을 하자라는 게 아마 세대 포위론으로 본인이 명명을 한 것 같고 네. 본인이 세대 포위론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자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전 어떤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예. 어느 정도 저것은 현상이기 때문에 득표로 반영은 된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세대를 나눠서 뭐 갈라치기 했다. 이런 전략을 세웠다. 이렇게 바라보면 이준석 대표의 해석을 좀 잘못 해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라치기 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20, 30대 표심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 성향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더 많은 지지율을 국민의힘이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저는 결과론적으로 20, 30대가 과거의 어떤 성향보다는 다른 투표 결과를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요. 개표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준석 대표가 본 그 현상은 어느 정도 도드라지게 나타날 거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22% 정도의 개표율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49.92%, 윤석열 후보가 46.84%로 약 3%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그 유지가 조금씩은 갭이 줄고 있는 듯하긴 하지만 3% 선에서의 큰 변화는 아직은 없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한다면 인물론이냐 정권 교체론이냐 두 가지의 가장 큰 틀을 가지고 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물론을 내세운 이유는 정권 교체에 대한 대안이 없었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 그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이재명 후보도 인정했습니다. 네.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땐 이재명 후보가 생각할 땐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점도 있는데 또 못한 점도 많더라. 정권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본인은 문재인 정부가 미처 못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을 어떤 정치 교체, 그 다음에 연합 정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유능한 대통령임을 강조를 함으로 인해서 심판론을 피해가고 또 그리고 다른 이제 중도층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했는데 사실 애초에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가운데서 선대위를 해체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벌였어요. 근데 그때 정치 교체 얘기하면서 뭐 종로라든지 이런 데 불출마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뜬금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한두 달이 지나고 나서 그 단일화가 이제 결렬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 또 TV 토론에서 마침 연합 정부를 갖다가 얘기했을 때 그때는 그게 이제 빛이 났거든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막판에 이재명 후보의 어떤 소위 심판론에 대한 우회 전략 이런 부분으로서의 인물론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초반에 정권 교체론에 너무 기댔던 것은 아닌가라는 또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이제 국민적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에 묻혔던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가
저희도 정치개혁이라는 테마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얘기했고요. 뭐 여러 가지 제도도 내놨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정권 교체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 묻혔던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정치 교체론은 사실은 공감을 얻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 교체라는 것이 실제 민주주의하고는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하고 정치 교체론하고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이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 하에서 만약에 어떤 정치 세력한테 수권을 줬는데 그 정치 세력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어떤 결과를 내놨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껏 해오신 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면서 사과까지 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제도적 취지하고 맞지 않아요. 본인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로서 나오셔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제도하고 맞지 않는 것이고, 인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제기된 의혹의 내용에 비춰보면 과연 인물론을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하실까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좀 회의적으로 봤었어요. 네. 네, 전국 개표율 상황은 33%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차이는 1%대로 줄었습니다. 지금 49.18% 대 47.52%, 1.6%포인트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뭐 더더욱 박빙의 상황에서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만약 윤석열 후보가 이 행동을 안 했다면 이게 가장 패착이었다. 이것만 안 했으면 좀 더 받았을 거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초박빙의 이런 결과는 윤석열 후보의 이 막판에 뭐 단일화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었는데 수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 민주당이 또 여권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 이런 말들. 그다음에 이제 좀 심한 발언들이 좀 수위가 굉장히 높았는데, 결국은 지금 수도권에서 부동층이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 기운 이런 결과, 역전, 사실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우위였거든요. 네. 이게 뒤집어진 결과는 결국은 부동층이 그 막판에 예. 조금 과도하고 약간 우지향적인 그런 그 발언들이 그러니까 소위 중도층, 부동층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았느냐는 측면에서 단일화 이후의 중도 확장성이 오히려 더 줄어든 그런 발언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즉 윤석열 후보의 막판에 약간 강한 강성 발언 때문에 약간의 표가 옮겨왔을 것이다. 네. 어떻습니까? 저는 좀 이재명 후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국민적 지지를 조금 잃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잘못은 아직까지 의혹이니까 그것은 뭐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잘못이 다 깃들여 있을 수 있는데 한 사람한테 그것을 밀어놓고 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든지 뭐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하든지 국민적 시각과 동떨어진 이런 해명들이 국민을 어떻게 자극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실망감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또 나오니까 제가 사실 아직까지는요. 어쨌든 좀 의외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 상식적이지 않은 해명이나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런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사랑은 식을 것이다. 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두 후보가 근데 가면 갈수록 굉장히 유사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단일화 같은 경우에도 한쪽만 할 줄 알았더니 두 쪽 다 하셨어요. 이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동연 후보랑 결국은 단일화 했단 말이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결국은 저는 이번 대선은 3년 전인가요? 국론이 완전히 두 쪽으로 분열난 적이 있었습니다. 광화문과 서초동 촛불로 정말로 국가가 둘로 쪼개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국론 분열이 심했었는데, 이번 대선은 그것의 연장선에서 저는 치러지는 대선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그 심판론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변화를 해야 되는데, 뭐 윤석열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여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정치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결국은 중도 확장성을 가지려면,
그리고 변화를 보여주려면 포용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도저히 포용할 수 없는 진영 간의 대결에서 그 상대 진영은 못 가져오니 최소한 중간층에 있는 진영과는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중도층에게 확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김동연 후보를 먼저 찾은 거고 또 윤석열 후보로서는 어쨌든 정권 교체론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타겟으로 잡은 거니까 뭐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정이 그 같이 하는 후보가 연합하는 후보가 단일화하는 후보가 정치적 신념,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또 우여곡절,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다면 그 과정이 소위 말하면 아름다운 단일화가 안 되는 거고 네. 그 과정상에서 뭔가 공동의 목적,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소위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고리가 생긴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또 국민들이 이해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뭐 결과는 똑같지만 단일화라고 하는 결과는 똑같지만 과정에 있어가지고 눈살을 찌푸리는 뭐 단일화 한 해 만에 뭐 조롱을 하고 뭐 별의별 과정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는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단일화 효과를 굉장히 좀 뭐랄까요? 상쇄시키는 네. 그런 효과를 낳고 또 결과론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믿었던 사람들 8% 가까운 그 지지자들의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뭐 그 단일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과정이 문제인 거죠. 국민들은 그 과정을 보고 평가한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약간 격차가 줄어드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곳이 지금 서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표차가 14,000표 차로 1%포인트가 되지 않는 격차로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뭐 비슷한 질문이지만 뭐 둘 다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당신의 단일화는 맞고 우리 단일화는 틀리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이 사실은 단일화는 아름다운 것이죠. 아름다운 단일화가 아니고 우여곡절은 다 있는 것이고 특히나 정당의 후보 간에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동연 씨 그 후보와의 단일화는 통합과 화합이고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는 야합이냐?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각 단위 특히나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에게도 사실 연정 등 이렇게 어떤 통합을 제안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거 받지 않고 윤석열 후보가 간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은 가능해도 비난하는 것은 조금 도의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정치인들은 그런 식의 내로남불식 행동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분명한 비판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대선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정치인들은 사실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도 무작정한 비난 이런 것은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관례를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개표 상황 뭐 35% 넘게 진행됐고 서울에서 앞서 초박빙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도 역시 바짝 추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짚어드렸습니다. 지역별로 개표 상황을 좀 보면서 출구조사 결과와 비교하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출구조사 결과이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득표율의 결과 역시도 주목해봐야 될 지역인 것 같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뭐 50%대이긴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30% 후반대로 굉장히 높은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뭐 영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울경 지역에서 이런 득표율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것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투표율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득표율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부울경 지역의 경우에는 두 후보가 저렇게 양분해서 가져가는 그 퍼센테이지가 낯설진 않아요. 역대 아마 문재인 대통령 때도 조금 더 격차가 줄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사실 구도가 좀 남달랐기 때문에 그건 도외시한다 하더라도 네.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지역 성향이 크게 변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아까 저희 둘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그 울산 같은 경우에 조금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통상 60%를 과연 그 보수 진영이 넘기느냐가 이제 관심의 포인트였는데 울산이 조금 저희 예상과는 달리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정도 특이점이 있고 나머지는 부울경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저희 기대치는 물론 높았죠. 예. 기대치는 상당히 높았는데 과거의 그 득표율 추이와 비춰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례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과 비교해 본다면 지난 대선 때가 30% 후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율을 얻어서 그건 그 탄핵 이후의 전국이었기 때문에 좀 이례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나 이런 개표 상황을 봐도 그때와 비슷하게 나오는 흐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만큼 그 민주당 지지층이 총결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얻었던 이 부울경의 득표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물론 그 뒤에 이제 지방선거 승리라든지 총선 네. 승리에서 또 높은 적을 얻은 적이 있긴 하지만 대선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비호감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었던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당시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과 유사한 득표율을 얻고 있는 걸 보면은 그만큼 민주당 지지층이 단일화 그 선언 이후에 위기감으로 인한 그 결집 현상 이것이 얼마나 됐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 막판에 선거 운동의 방식이 달랐어요. 국민의힘은 우리 8% 차로 이긴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대세론을 갖다 강조를 했고 민주당은 읍소를 했습니다. 우리 3표 차로 지고 있습니다. 뭐 1, 2%짜로 지금 맹렬히 쫓고 있습니다. 네. 뭐 마지막까지 꼭 좀 투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결집을 했는데 이런 읍소 전략이 지지층의 결집에 특히 단일화 이후에 그 위기감을 느낀 그동안은 이재명 후보에게 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로 드러나지 않았던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까지 결집하는 이런 모양새가 결과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최대 지지층 결집을 이뤄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전국 37.4% 개표인데 1%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48.45% 대 48.05%. 표 차이는 7,600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서울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과연 이 부분이 효과가 있었느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늘린다는 이런 그 정책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다 공이 정책이 같아요. 근데 가만히 그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켰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사실 늘어나는 부분은 환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따라서 실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거기에 참여할지 여부는 불확실해요.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홍보가 덜 된 건 맞지만 실제 정책이 알고 보면 다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재건축 재개발 조합 측이나 조합원들이나 시민들이 인식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급 대책은 다소 조금 수상적이고 실현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이제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늘리는 부분은 서울에서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있던 그 노후된 이런 아파트를 재건축 재개발해야 되는데 그 재건축 재개발이 실현되기는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민인지 어떻게 그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제 안 됐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왔거든요. 공공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현재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평가가 내놓을 것이다, 평가를.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다소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대놓고 비난하기도 좀 쉽지는 않았고 하지만 그 정책에 악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뭐 모든 국민들 문재인 대통령 현재 뭐 40% 넘는 국정수행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지층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나 안타까움은 굉장히 많이 표시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민주당 내에서도 그는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번 그 뭐 TV 토론이라든지 또는 후보들의 주요 정책 중에서 어느 후보가 특별하게 부동산에 해법을 내놨다. 이런 그
국민들에게 어떤 이 사람이 되면 부동산 해결하겠구나 이런 후보는 사실 없었다고 네.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민심, 성남 민심이 특히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서울의 그 분위기를 뒤집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으로 남아 있었다.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빠르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출구조사와 같은 그런 모양새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눈여겨볼 점이 강남 6구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2년 대선 때도 박근혜 후보의 그 지지층이 있는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6구의 네.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 또 득표율도 높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개표가 강남 쪽이 더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지금 이제 변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초박빙까지 이재명 후보가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와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해법을 또렷하게 윤석열 후보가 제시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앞서간다 이런 측면을 보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초박빙까지 따라잡은 이재명 후보가 특별히 잘한 건 안 보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막판 그 며칠 동안에 여성들의 어떤 결집 그다음에 부동층이 윤석열 후보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고 중도 확장성의 한계를 보였던 점들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선전하고 있는 또는 지금까지 40% 가까운 이 개표 상황에서 그래도 여전히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주된 그 힘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거 막판에 윤석열 후보의 어떻게 보면 다 이긴 듯한 그런 행동들이 중도층에게는 조금 보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큰 어떤 뭔가를 변화를 갖고 온다기보다는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책 중에 실패라고 모든 분이 인정하는 부분, 그 부분을 고쳐주는 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임대차 3법의 경우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폐지하겠다는 거, 손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이 얘기에 대한 말씀을 안 하세요. 현재 그 172석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현 정부 하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안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 뭐가 잘못됐고 시정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분야죠. 네, 지금 서울 지역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48.29% 대 48.20%, 1,800표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 지역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서울과 경기 지역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 어떤 점수가 나오냐. 지금 역전이 막 됐군요. 48.3% 대 48.2%로 역전이 조금 전에 막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도 앞으로 계속해서 볼 것 같습니다. 경기로도 한번 가볼까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재명 후보가 조금은 많은 차이로 50.6% 대 46.2%로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도 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역시 49.9% 대 46.4%. 경기와 인천 지역은 아무래도 조금은 경기도지사를 한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한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출구조사 결과하고 거의 유사하게 수렴돼 가는 것 같아요. 당초 출구조사에서 나왔던 비율이 경기 인천에서는 그대로 나오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북의 그런 그 개표 현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당초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다소 앞서는 걸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줄어가는 속도를 본다면은 글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또 어느 지역 개표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그 막판 이 엎치락 뒤치락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선거인 수 경기 지역이 사실 굉장히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국민의힘도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출구조사와 그리고 지금까지의 득표율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경기 지역은 사실은 상징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사를 지냈기 때문이 아니고 지사를 지내면서 행정을 했는데 그 행정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실패했던 행정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는 그것을 검증된 실력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경기도민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것이 사실은 저희도 좀 궁금한데 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냉정한 평가가 어떤 표의 득표율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개표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0.6% 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가 약간 1,200표 정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앞서서 역전을 한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두 후보 모두 이 대선 징크스라는 걸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 경기도지사는 대통령 선거에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 또 서울대 법대 출신이 대선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였는데 둘 중에 하나는 깨지겠네요. 그렇죠. 사실 경기도지사가 당내에서 후보로 되고 또 이렇게 대통령에 나와 당선되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서울대 출신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었죠. 근데 서울대 법대, 특히나 이제 판검사의 네. 어떻게 보면 등용문인데 출신이 그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들에게 기쁘게 비춰져야 되는데 한 분은 검찰총장 출신에서 직행했다라고 하는 꼬리표가 달려 있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자치단체장을 하던 시절에 좀 어떻게 보면 선거판을 뒤흔들었던 대장동 문제 인허가라고 하는 또 그 인허가권자라고 하는 그 꼬리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그 꼬리표가 본인이 그 징크스를 깬 거에 비해서 그 꼬리표가 너무 크다. 그런 점에 득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두 분 다 어떤 새로움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맞춰서 등장이 됐던 것 같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비주류를 평가받는 분이 이제 당내에 들어와서 후보자가 된 것이죠. 어려움을 뚫고. 윤 후보의 경우에는 예상외로 국민적 지지가 더 많고 당내 지지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이제 경선을 치러보니까 당내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후보가 됐던 분들이고요. 그만큼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이 좀 염증을 느낀다라는 그 결과가 아닌가 싶고, 근데 또 그와 반해서 네. 이분들이 또 지난 그 경선 과정이나 대선 후보 과정에서 했던 행보들이 일부는 다소 기존 정치인을 따라서 하는 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분들이 해온 그 경선 과정이나 후보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 대결 이외에 기타 네거티브라고 우리가 명명했던 이 부분들은 사실은 검증 차원이고, 앞으로는 선출직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낙마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다음에도 또 정치를 꿈꾸는 분들은 이 정도도 괜찮구나라는 어떤 기대 심리라기보다는 뭔가 잘못을 좀 넓혀주는 이런 그릇된 관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이런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던 그런 논란들은 끝까지 뭔가 검증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까? 논란의 내용이 볼 때 예를 들면 뭐 사생활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도외시돼야 되겠지만 예. 위법하고 불법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CCTV가 가려졌어요. 그것들은 거기에 대한 단죄 내지 무고함이 밝혀지든지 이렇게 결론이 나야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오해했구나. 그리고 또 정치지망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경각을 심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거티브 공방 정말 뭐 막판까지도 서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만배 씨 녹취록 또 새롭게 등장하고 비서간에 주고받았던 뭐 대화도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런 공방들이 실제로 투표에까지 영향을 끝까지 줬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돌이켜 보면 이번 대선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녹취록 아닙니까? 그 녹취록이 자신들한테 유리할 때는 그걸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는 사기꾼 말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장동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것도 그분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몇 달 동안 대장동의 발목에 잡혀 있었던 상황인데 막판에 이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녹취가 나오면서 상황이 역전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양당의 입장이 달랐어요. 맨 처음에 그분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는 사기꾼 말을 어떻게 믿냐고 그랬고, 또 윤석열 후보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 사기꾼 말을 왜 믿냐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김만배 녹취록에 우리 정치권이 놀아났다. 검찰은 도대체 뭐 했느냐?
결국은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특검을 회피한 거다 아니면은 뭐 부산저축은행까지 특검해야 된다 이런 공방이 됐는데 네. 저는 뭐 아까 그 네거티브에 대해서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CCBB 가릴 건 가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복으로 느껴지면 안 되겠죠. 하지만 국민 앞에 한 약속은 있습니다. 대장동 부분에 대해서는 양 후보가 다 뭐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다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저는 다른 문제, 가족과 관련된 다른 부분들은 뭐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특검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뭐 전국 개표율 이제 42%를 넘어섰습니다. 48.55%의 이재명 후보가 48.08%의 윤석열 후보를 0.4%포인트 정도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48.34%, 이재명 후보가 48.15%로 약 4,000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좀 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동작, 용산, 중구, 성동, 강동, 양천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은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지역별로의 구도가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정치 세계에서의 좀 변화 필요성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언급한 서울의 그 지역들은 사실 이제 부동산 민심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있었던 그 지역 민심이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이 정치하기 편하게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나눠서 각 국민들에 맞는 정책을 펴는 방식의 어떤 지지 확보가 아니고 국민들을 나눠서 가둬놓고 갈라치고 하는 이런 형식의 정치가 아직까지도 먹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런 정치 전략 갖고는 우리의 마음을 얻지 못해. 이런 단호한 의사를 보여주는 그 투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저는 어느 당인 건 상관없이요. 앞으로도 이런 투표 결과는 그런 방식의 투표 결과는 바뀌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 점이 가장 이제 향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네. 지금 저희 정치가 벌써 몇십 년간 이런 구도화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본인들을 지지하는 그 좁은 그 정치 이익 집단의 의사만 보는 것이지 전체 국민의 의사를 안 보는 것이거든요. 말로만 보는 것이고 자 이런 정치 문화가 사라지게 이번에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통합 얘기는 계속 하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돼서 통합을 이뤘다라고 보기에는 우리 정치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안 하면은 나라가 절단나는 상황이 옵니다. 지난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사상 초유의 탄핵이 있었고 국민들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야당도 찾아가고 또 협치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않았어도 국민들이 또 이해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 전에 그 국론 분열에 그 광화문과 서초동 촛불로 나눴던 국론 분열의 연장선상에서 또 치러지고 있는 이번 대선인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부분을 갖다가 치유하지 않으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으로 겉으로는 인정하겠지만 속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국가의 어떤 리더십으로서 동력으로서 국가를 끌어가려면 이제는 상대방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49대 51이라고 하는 게 껌껌이 사사건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3년 전 그 답답했던 광화문과 서초동 그 촛불의 그 상황을 앞으로 5년 동안 또 경험해야 된다고 한다라면은 지금 코로나도 극복해야 되죠. 일자리도 늘려야 되죠. 그다음에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뭐 양극화 문제 해결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또다시 국가가 두 개로 쪼개지는 일들을 5년 동안 어떻게 겪습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양 후보가 다 선거 막판에 연합정부, 국민통합을 얘기했었고 정치 교체를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게 인사권이 됐던 정책이 됐던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공통 부분부터 시작해서 국민통합의 메시지가 대통령 자기 당선되는 후보자 그리고 낙선한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상식 있는 민주당 분들과도 당연히 협치한다고 말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아예 그냥 단정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빼고 나머지를 이제 연합정부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럼 제1야당을 빼고 한다 그러면 그게 반쪽짜리 아니시겠어요? 이런 그 협치 내지 통합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10분, 100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런 인식 자체가 저는 상당히 현 민주주의에서는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통합 말씀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치 세력의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이런 말씀은 자제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46%의 개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누가 얼마나 이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청와대 시대는 이제 광화문 시대로 바뀌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번엔 바뀔 수 있을까요? 뭐 그게 이제 경호 문제 때문에 이제 결국은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됐을 경우에 그 경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청사로 옮기는 걸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결국 못 넘어섰거든요.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꼭 이제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좀 국민과 가까이 가겠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청와대의 변신은 필요한 겁니까? 뭐 후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라는 게 상징적으로 저는 장소적 의미보다는 청와대 참모진을 통한 어떤 내각의 운용 이것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왔잖아요. 예를 들면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청와대고 내각은 단지 정책 집행만 담당하는 기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내각제에 비슷해졌단 말이죠. 어찌 보면 뭐 장관으로 또 국회의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장소적인 측면보다는 청와대에서는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민간인들의 의사도 반영시키고 장관의 의사도 반영시키고 해서 결정된 그 정책을 장관이 집행하는 실질적인 장관의 역할을 보장하자 이런 측면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장소적인 문제도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장관이 예. 곁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변화는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전국 개표율 47%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초박빙인 상황.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굉장히 근소한 차로 1, 2위, 그러니까 최종 승자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두 분께서도 지금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통합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기울여야 한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정도로 굉장히 초박빙으로 결과가 난다면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선관위에서의 관리 부실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불복의 문제는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그렇죠. 일단 가장 크게 국민들이 수긍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0.5%, 4% 요 차이로 만약에 당락이 결정된다고 하면은 본인이 찍었던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그에 대한 수긍을 하겠느냐. 네. 속으로부터 수긍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선인과 또 낙선하신 분의 저는 그 대국민 선언 그리고 그 자신을 찍지 않는 후보들 국민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획기적인 통합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걸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5년은 굉장히 불행한 5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 화합형 인사가 됐든 아니면은 상대 낙선한 후보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한두 가지를 더 가져오든 아니면은 뭐 서로 합할 수 있는 같이 공약했던 부분들을 뭐 같이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국민들에게 이 정말로 완전히 양쪽으로 그 쪼개진 이 선거 민심을 아우를 수 있는 이야기가 당장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이제 선거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대선에서 과반 득표를 한 경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빼고는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과연 나머지 49%가 제대로 동참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즉 결선 투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오고 있는데 이런 결선 투표나 이런 방식의 변화는 필요합니까? 그래서 결선 투표 제도는 사실은 이제 도입
접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결선 투표라는 건 두 번을 거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건 거죠. 형식적으로 과반을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어찌 보면 뭐 비용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선 투표보다는 교수님 말씀대로 승복하는 어떤 그 세레모니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책이 현재 양당 간에도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몇 개 빼놓고는. 그렇다면 나한테 쏟아질 어떤 정책의 차이 때문에 저쪽을 지지 못해 이런 것이 아니고 다소 좀 감정적이거나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서 지금 지지를 안 하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 제도는 이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당장은 승복하는 세레모니를 제도화시키는 것도 관행화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여론조사 중에 이제 깜깜이 여론조사 기간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없는 나라도 좀 있거든요. 이 여론조사를 지금처럼 깜깜이를 한 게 낫습니까? 아니면 다 공개한 게 낫습니까? 저는 결선 투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이 깜깜이 기간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단일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성들은 또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분석되고 그것이 또 나의 생각과 맞는지도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없고 또 과반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 마음속에서 승복이 되지 않는 거죠. 좀 그런 부분들이 뭐 우리 문화에서 우리 진영 논리와 대결이 치열한 이 우리 문화에서 승복의 세레머니나 뭐 그런 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네. 결국은 형식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3등이나 4등이 누군가를 갖다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또 그걸 통해서 연정 비슷한 것들을 대통령제 하에서도 워낙 우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각제를 싫어하니까 대통령제 하에서라도 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길이 열린다 그러면 또 그 부분도 또 새롭게 소위 말하면 49대 51이 아닌 뭔가 조금 국민이 무게를 실어주는 그리고 그 협치를 강제하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결선 투표제라든지 또 다당제가 체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개헌이 필요하면 개헌을 아니면은 정치관계법 선거법이 바뀌어야 되면 선거법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전국 개표율이 49% 거의 절반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48.38% 대 48.21%, 0.1%포인트 정도 차이 납니다. 지금 약간 뒤에 소수자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인데 표 차이는 약 2만 8천 표 정도 차이가 나는 정말 박빙, 초박빙의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연합뉴스 TV와 개편 방송을 봐야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서울 지역 역시도 서울 지역은 약간의 1%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나서 2만 5천 표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통합 얘기를 하고 이 정권이 어떻게 되더라도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협치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현재 거의 180석의 거대 여당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쉽게 협치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대선 운동 기간 동안에 민주당도 협치 내지 통합을 어떻게 보면 공언을 했어요. 국민께 약속을 했거든요. 당론으로도 채택했죠. 네, 물론 중간중간에 172석이기 때문에 혹시나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게 되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뭐 반협박을 하셨지만 그것은 선거 전략이라고 저희가 보고 어쨌든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민주당은 협치를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제출될 법안이나 아니면 총리 동의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허니문 기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대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하나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한 것 중에 제가 조금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결선 투표 제도는 사실 어찌 보면 국민적 지지를 크게 받는 정당들의 의사가 왜곡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당제, 의원 내각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지만 결선 투표제에서 해당 정당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은 다른 당과 또 어떤 짬짬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짬짬이라기 어쨌든 협치를 또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부분처럼 무슨 이권연대 이런 식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도도
수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정치개혁 추진 움직임을 보였었고 당론으로도 채택했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국회의원 3선 금지 그리고 선거제 개혁 뭐 이런 추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같이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돼서는 의사가 계속 표시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당론으로 채택한 바는 없지만 이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 추진할 당시에도 저희가 일부 의원들이 냈던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는 선거구제와 관련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말씀하셨지만 중대선거구제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어떤 안으로 내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정치개혁과 관련돼서는 안을 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총리의 국회 추천제 부분은 사실은 위헌성 여부와 관련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2명 추천하게 되면 유명무실한 거고요. 2명 추천해 대통령이 1명 하게 되면 만약에 1명만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을 고쳐야 돼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수기 과정 내지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가정하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1위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 대통령이 되면 뭐 정치 개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던 그 부분이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못하게 됐다. 이런 또 명분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국민의힘의 의지가 뭔지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내지 민주당이 말씀하셨던 그 정치개혁 과제는 네. 사실 거의 다 입법 과제예요. 그러니까 172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반대하건 안 하건 간에 어쨌든 저희가 반대할지 안 할지는 차후에 정해지겠지만 네. 반대하더라도 현재 의석수 갖고 충분히 실현 가능해요.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한 사안이다. 대부분 알겠습니다. 적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51% 개표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48.32, 이재명 후보가 48.26%로 9천 표 정도 윤석열 후보가 역전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동률로 나오지만 약간의 표차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개표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에서 역전을 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요. 서울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45% 정도 개표가 된 상태고요. 윤석열 후보가 48.99%, 이재명 후보가 47.48%로 표 차이는 4만 3천 표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경기도는 이제 51% 정도 개표가 됐는데 50.4%, 46.3%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약 50%가 넘어서면서 근소한 차이지만 처음으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이쪽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최대 유권자가 있는 서울 경기에서 인천까지 포함하면 서울에서 만약에 역전해서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고 가정하에 강원도도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청도도 그런 상황이고 결국 이제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도라면 사실은 이제 승기를 잡은 것이라고 보고요. 표 차이가 조금 더 계속 개표가 진행될수록 좀 벌어질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표 중에서는 세종과 대전에서 대전 부분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뭐 같은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으로서는 그 개표 상황을 더 볼 수밖에 없다. 출구조사에서 나왔던 대로 0.6%, 0.7%의 상반된 우위 결과가 나왔으니까 정말로 몇만 표, 10만 표 이내 또는 20만 표 이내에 승부가 갈릴 상황이 되면 결국은 어느 동네를 투표함을 여느냐에 따라서 이 표차가 줄었다 늘었다 할 겁니다. 결국은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는 참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상황이 됐는데 예. 결국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이 근소한 표 차이의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5년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선자들이 또는 낙선자가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충청 지역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 부분 짚어주셨는데 충청 아무래도 중원이었다 보니까 여기에서 표심이 어떻게 갈릴까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충청이 이제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앞서다가 뭐 사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다소 좀 혼선이 있었어요. 그것도 뭐 민주당에서는 그게 뭐 사드 관련돼서 정책 공세를 했었고 윤석열 후보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충청도의 지역을 지정해서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세에 몰렸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충청이 바로미터라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 지역색이 아무래도 덜하고요. 그러니까 진영별로 움직이는 이런 그 진영에 따른 결집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지지 내지 국민적 여망을 비교적 공평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박빙의 순간에 계속해서 이제 초박빙의 순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은 앞서고 있는 모습. 하지만 전국 단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한 2만 표 정도 차이로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연합뉴스 TV 개표 방송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마지막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유세가 끝나는 22일의 대장정이 끝나는 날 두 후보가 서울에 모여서 각각의 지지자들과 함께 어떤 메시지를 냈느냐라는 건데 이재명 후보는 촛불 정신을 끝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뭐 지층의 결집을 이뤄내기 위한 뭐 발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본인 스스로가 지난 촛불 전국에서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층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지층 결집을 위한 그런 뭐 포석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적게 썼어요. 그날. 정권 교체라는 단어보다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썼죠. 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본인들도 인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정에 대해서 이것을 민주주의를 적용시킨다 그러면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것이죠. 같은 말을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마지막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낮았었고 정권 교체 여론보다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낮았던 부분이 과연 최종 결과로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였는데 오늘 결과 보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소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해소도 안 됐죠. 물론 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힐러리가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된 사례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또 그다음에 높았던 정권 교체 여론 그 지지율과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지금의 그 득표율을 보면 또 윤석열 후보가 그것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그런 그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여전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지 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통령이 되는 그런 한계점, 핸디캡을 가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 점을 당선자나 승리한 측에서 무겁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지금 서울 지역의 그림이 좀 전에 지나간 것 같긴 한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서와 다르게 그 윤석열 후보 지지가 좀 더 많이 나온 지역이 이제 영등포가 하나가 늘었습니다. 지금 양천, 영등포, 동작, 용산, 중구, 성동, 서초, 강남, 송파, 강동까지 이 밑에 라인 부분과 함께 용산과 중구, 성동까지가 윤석열 후보 지지가 조금은 늘어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민심이 큰 영향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에 더해서 지금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그 지지율하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하고 현재까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는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게 국민적 여론이 왜곡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윤석열 후보의 뭐 잘못이든 어쨌든 어떤 요소가 개입이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 프로파간다라고 보는데 이 일부 정치 세력들이 이 부분을 희석시키는 거죠. 물론 이건 뭐 선거 전략이라고 좋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한 것이거든요. 이게 여든 야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표를 비례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비례해서 뺏기고 이게 이제 왜곡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후보의 미진함도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점유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프로파간다 내지 여론 왜곡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진영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선거를 거치면서 현실화되는 것은 좀 우려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그러면 막판에 결집된 부분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이재명 후보를 좀 지지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 플러스 또 알파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화면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지금
선거 상황실, 개표 상황실의 지금 모습을 드러내서 당직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 개표 상황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초기에 잠시 잠적을 하면서 마음을 추스릴 등만큼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나서 다시 한번 제3지대 또 이 진보 정당의 위치를 다시 한번 굳건히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리도 짧게 자른 상태에서 남은 20여일의 선거운동 기간을 굉장히 열심히 뛰었는데 지금 투표 상황이 54% 정도 전국에서 개표가 된 상황에서 이번에 지금 현재까지 얻은 득표율은 2.22%입니다.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조한 성적표가 솔직히 아쉽습니다마는 저와 정의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인 만큼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이미 각오를 하고 시작한 선거였습니다. 지지율이나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길 그리고 정의당의 역할에 대해서 소신과 책임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그리고 정치개혁과 다원적 민주주의를 의제로 이끌어냈고 성평등을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로 또렷이 세워냈습니다. 그 가치를 바탕으로 정의당 다시 뛰겠습니다. 비호감 선거로 격화된 진영 대결 가운데서도 소신 투표해 주신 지지자 여러분의 그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맨주먹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선거운동 해주신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추가 말씀드린 질문은 양해해 주시고요. 내일 해단식 때 후보의 좀 자세한 말씀은 내일 선본 해단식에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말씀 끝나고요. 후보 우리 선대본 우리 지도부하고 또 오늘 밤 늦게까지 고생해 주셨는데요.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인사드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심상정 후보님께. 네, 심상정 후보 저조한 성적표에 받아든 모습에 그리고 마음의 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2.22%를 현재 득표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대선에서 6%를 기록을 하면서 진보 정당의 새로운 길을 열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생각보다 많은 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십니까? 물론 정의당이나 심상정 후보의 부족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지난 12년 대선 때가 떠올라요. 가장 치열한 대선이었습니다. NLL 대화로 또 국정원 댓글 엄청난 치열한 선거 속에서 결국은 진보정당 후보가 막판에 사퇴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버텨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일단 큰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20년 전 무상교육, 무상복지, 무상의료 이런 걸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화두를 던졌던 그리고 진성당원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던 진보정당이 20년이 지난 지금 사실 그 당시 얘기했던 정말 꿈 같은 얘기 중에 상당 부분이 이미 우리 정치에 실현이 됐거든요. 근데 그 뒤에 시대의 변화에 맞는 아젠다를 진보정당이 못 내놓고 있어요. 그 점이 제일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록 10%까지 못 얻었지만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아젠다 미래에 우리 10년 뒤, 20년 뒤에 미래 세대에게 꼭 필요한 그런 아젠다를 발굴한다면 또 국민들이 제3세력으로서 또다시 10%나 15%에 가까운 지지를 보여주는 또 기회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의당이 이번 기회를 좀 잘 살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 대변인님. 뭐 열심히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독자적인 그 본인들이 대변하는 유권자층이 애매해졌죠. 편이 이상한데 예를 들면 저도 어젠다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노동계가 전부 다 약자는 아니거든요. 약자를 대변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노동계 내에서 이제는 분할해서 조직화된 노동자 집단과 조직화되지 않은 정말로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 집단이 있는데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좀 등한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타겟팅해서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해서 하면은 다시 한번 정의당이 부활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치 관련된 이야기, 뭐 많은 심상정 후보가 승복하는 모습 이야기까지도 직접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끝까지 56% 개표한 상황에서 끝까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 윤기찬 국내임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 대변인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